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핍의 힘입니다. 지은이 최준영, 펴낸 곳 북바이북입니다. 저자는 신춘문예에 등단한 작가이며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 책 소개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이름으로 교도소, 노숙인 쉼터, 미혼모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전국을 돌며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살아온 저자의 삶과 강연을 다니며 만난 사람들, 책, 영화, 사회와 정치에 관한 단상,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세상의 내면 등을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소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2장 표피 넘어 심연을 성찰할 것. 3장 레디칼하되 익스트림하지 않게.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소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제안받았을 때 프로그램 이름이 꺼림칙해 일단 고사했다. 저는 명사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떠돌아다니는 거리의 삶을 살고 있으니 명사라기보다 동사에 가깝지요. 그 말이 재미있으니 꼭 나와달라는 데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출연해 김진숙의 소금 꽃나무를 소개했다.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분에 넘치는 별명에 값하느라 연중 전국으로 돌아다닌다.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는다. 교도소와 노숙인 쉼터, 지역 자활센터, 공공도서관이 나의 무대다. 뚜벅이로 살다 보니 반나절 넘게 길에서 보낼 때도 있고 부득이 여관잠을 자기도 한다.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행복한 인생 공부의 길이다. 길에서 참 많이 배운다. 고속도로를 지날 때면 늘 그 옆에 느린 마을을 보게 된다. 느린 마을의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더 느려 터진 소를 달고 밭으로 나간다. 게으른 강아지가 느리게 지저댄다. 느린 걸음으로 걷다가 잠시 멈춰선 산들은 머리끄덩이가 뽑히고 명치깨에 휑하게 바람구멍이 뚫려도 그저 말없이 돌아 누웠을 뿐이다. 고속도로와 느린 마을이 만나 내 삶의 속도를 돌아보게 한다. 거기 느린 마을에 슬며시 스며들면 좋겠다. 무의 일이도 바쁘게 산단 말인가. 노동 현장을 전전할 때였다. 주로 모래와 시멘트를 섞는 일을 했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느림의 힘을 알게 됐다. 몇 삽 크게 푸고 허리 펴기를 반복했더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 안목질을 알려주셨다. 욕심내서 한 삽 크게 뜬다고 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야. 조금씩 떠서 천천히 해봐. 그럼 거짓말처럼 힘도 덜 들고 일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많게, 자주 대신 적게, 천천히가 오랜 경험에서 길어올린 어르신의 안목지였다. 소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여 억지로 부리지 말게나. 맑기 어두운 소를 모느라 애쓰는 농부를 본 촐로가 해준 말이다.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느린 걸음으로 제 길을 가는 소가 어느새 비탈밭에 가르마를 타 놓는다.
서투른 농부가 몰랐던 삶의 지혜다. 속아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계절이 계절인데도 실록을 예찬하는 이가 드물다. 코로나 바이러스 탓이려니 쉽지만 그것만 핑계할 일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보다 마음에 들러붙은 공포와 불안, 낭패감이 무기력을 길렀다. 무기력은 곧 조급증으로 이어진다. 시간성의 상실이다. 공간은 혹은 자연은 시간성의 인식 위에서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다.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삼간의 어우러짐이 그것이다. 모두가 시간에 쫓기듯 움직인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을 카프카는 조급함이라 불렀다.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두 가지 주된 인간적인 죄가 있다. 그것은 조급함과 태만함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주된 죄가 단지 한 가지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조급함일 것이다. 조급함 때문에 그들은 추방되었고 조급함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 조효원 평론집 다음 책에서 신은 인간을 채찍이 아니라 시간으로 길들인다. 조급함은 신의 눈치를 보는 일이다. 느림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주체로 설 수 있다. 느림이란 삶과 자연의 이치를 오롯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순치하는 일이다. 연전 울산에서 만난 택시기사의 말을 되뇌어 본다. 게으른 놈 놀기 좋고 부지런한 농부 일하기 좋을 만큼 내리세요. 비를 피해 급하게 택시에 오르는 내게 해준 말이다. 순간 나의 조급함이 부끄러웠다. 게으른 농부 놀기 좋고 부지런한 농부 일하기 좋을 만큼 일하니 그냥 인문학이다. 시간성의 사유가 핍진한 언어에 얹혀 자연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느리게 달린 택시는 맞춤한 시간에 나를 강의장에 내려주었다. 아, 속아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결핍의 힘. 굽이굽이 애돌아가는 길은 더디지만 정다운 길입니다. 산전을 벗삼고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살림의 길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다. 선생의 글엔 좋은 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 글이 좋다. 말인즉 곡즉전이다. 굽은 것이 외려 온전한 길이라는 의미다. 곱게 뻗은 신장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리 살지 못했다. 한탄하고 자책하는 나날이 길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내 사유의 고를 파는 일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룰창창 살림의 삶을 살고 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시건방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굽이굽이 애돌았던 만큼 겸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본디 부족한 존재다. 부자이거나 권력자라면 예외일 리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도가 더 심할 테고 부자들 역시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산다. 어쩌면 결핍은 우리네 삶의 원형일지 모를 일이다.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결핍으로 인해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핍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킨다. 유명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 재산의 상속 권한도 없이 자라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결핍은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 역시 서자라는 결핍을 극복한 사람이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또한 그런 경우였다. 평범한 사람 중에도 자신의 결핍을 괴로워하다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우뚝 일어선 사람이 많다.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 배움이 짧았지만 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무엇보다도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사람들. 2005년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의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결핍들과 조우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방탕한 생활로 현실을 피폐하게 만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비관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에 실패해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이 갔다. 그 덕분에 배울 수 있었다. 새삼, 사랑은 책임이며 존중이라는 것을. 대부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 즉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이었다. 자기중심적 사고 패턴이 사랑의 장애물이 되었던 셈이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누며 함께하는 것임을 몰랐던 탓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스스로 상처를 떠안은 경우였다. 이쯤에서 나의 결핍을 이야기해야겠다. 아버지 없이 살았다. 4살 때 돌아가셨다니 아예 기억에도 없다. 가난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수시로 몸과 마음을 움츠리곤 했다. 어머니의 부질없는 염려가 위축감을 키웠다. 애비 없는 놈, 소리 듣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그게 내 성장 동력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순수 해결해야 했다. 관공서에 갈 일이 있으면 그를 모르는 어머니 대신 내가 갔다. 마을 어른들과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집안을 대표해서 내가 나갔다. 어린 나이에 어른의 삶을 경험하며 살았다. 그 덕분에 책임감을 키웠다. 대학을 중퇴했다. 1980년대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그럴듯한 중퇴의 이유를 늘어 놓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졸업장 없이 학교를 박차고 나왔다. 그 탓에 취직할 곳이 없었다. 취업시장에선 대학 졸업자를 찾을 뿐이었다. 졸업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찾다 보니 한겨레 신문사가 눈에 띄었다. 좀 별난 회사였다. 등록 학기만으로도 호봉을 인정해주고 구속 이력 역시 호봉에 반영해주는 회사였다. 입사 후 듣자 하니 엄청난 경쟁을 뚫은 것이란다. 은연 뿌듯했다. 고교 과정은 야학에서 공부했다. 동료 학생들은 대부분 공장 노동자였는데 정말이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대학 시절에는 야학 교사를 했다. 역시 공장 노동자들과 어울리며 살았다. 20세기의 야학 학생이 21세기에는 인문학 강사로 변신했다. 번듯한 대학의 강사가 아니라 노숙인 인문학 강좌의 강사다. 아무려나 마음 편했다. 난 언제나 가난 근처를 떠도는 인생이려니 싶었다. 마음은 부자였다. 말 그대로 마음 부자. 이리도 여유로운 마음 부자가 되기까지 참으로 굽이굽이 애돌았다.
그 덕분에 마음에 근육이 생겼고 삶이 즐거워졌다. 결핍의 힘이다. 결핍은 힘이 세다. 삶이란 내면의 결핍과 마주하는 일. 2005년 노숙인 인문학을 필두로 지역 자활센터와 교도소에서 속속 인문학 강좌가 개설됐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문학은 다양한 경로로 널리 퍼져 어느덧 친숙한 학문이 되었다. 지난 시간 거리에서 혹은 교도소와 복지관에서 인문학을 매개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사람살이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인문학의 정의는 다양하다. 삶의 의미를 궁구한다는 일반적인 정의에서부터 우주의 기원과 질서를 탐구하는 것,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일깨우는 것, 사물을 보는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갖기 위한 학구적 태도,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는 학문이라는 등의 정의가 있다. 노숙인 인문학을 시작하면서 인문학의 일반적인 정의를 대신할 새로운 의미를 생각했다. 거리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했다. 흔히 노숙인은 돈이나 집,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숙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에겐 집과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 없는 건 사람이었다. 아무리 힘들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 그게 거리의 삶을 사는 이들의 현실이다. 거기서 노숙인의 새로운 정의를 이끌어냈다. 노숙인은 돈, 직업, 집이 없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우선 사람의 의미, 사람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했다. 거기서 길어올린 인문학의 의미는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한 공부였다. 사람을 뜻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 즉 관계를 의미한다. 삶이란 무수한 관계의 총체이면서 다양한 인연의 과정이다. 사람 관계의 중요성은 고 신영복의 강의를 통해 확인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식된 서양의 존재론을 극복하고 동양의 고유 사상인 관계론을 회복하는 것이 21세기 인문학 시대의 요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다. 관계는 곧 인연이다. 인연이라는 말에서 인은 근원이라는 뜻으로 내적인 것이다. 인이 내적인 것이라면 연은 외적인 것이다. 내적 조건인 인과 외적 조건인 연이 결합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이 결합이 해소됨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의 인연이다. 한 인간의 삶은 인연에 지배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것, 가까운 친구에게서 배운 것, 또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체험적 지식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덩어리로 자기 자신 속에 축적되어 인을 만든다. 그 인이 연을 얻어서 그 사람의 희망이 되고 행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길이 만들어진다.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음 학문의 즐거움에서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는 충만한데 연이 닿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치고 인에 충실한 사람이 드물다. 내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연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사람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루게 된 것이 사람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었고, 그중 사람은 누구나 결핍의 존재라는 주제였다. 모든 사람에겐 저마다 결핍이 있다. 결핍은 거리의 삶을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결핍에 시달린다. 부자라고 해서 결핍이 없을 리 없다. 돈에 대한 집착이 그 외의 삶의 가치를 압도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결핍 역시 심각한 결핍이다. 인간의 역사는 저마다의 결핍을 극복해온 과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역시 결핍을 극복한 사람이다. 결국 삶이란 끝없이 자기 안의 결핍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결핍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사람을 이해하는 코드로서 관계와 인연, 결핍을 이야기했다. 거리의 인문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람 관계의 회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관계와 인연, 결핍을 읽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과정이었다. 다시 인문학이란 사람을 알기 위한 공부이며 알문 소통을 통해 이뤄진다. 초창기 노숙인 인문학에서 길어올린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 무엇이 삶을 이어가게 하는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강의에서 만난 노숙인 중에 이따금 돈을 꿔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었다. 돈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금기시하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왠지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았다. 기대대로 이듬해 그는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었다. 그와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대화했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벽보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차주를 설득해 대형 면허를 딴 뒤 운전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뒤 개인회생도 신청했고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일에 도전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그가 인문학 이야기를 꺼냈다. 강의 때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책을 소개하셨잖아요. 거기 나오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죠. 결혼을 앞둔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말자.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빠가 되자. 그러려면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저의 삶의 의미이고 살아야 할 이유였지요. 시민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문학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문학의 정의조차 제각각이다. 가장 흔한 말이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라거나 우주의 질서를 알아내기 위한 학문이라는 따위이다. 막연하고도 황당한 말이다. 그러니 인문학은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다. 정의부터가 흔들리는데 세세한 내용인들 온전히 들리겠는가 말이다. 개중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 있다. 인문학은 질문하는 학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다. 질문의 방식이나 의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그러니 좀 더 알아보자. 고전 중에 고전, 논어를 보자.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자활이다. 자활이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다.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나 논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사활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곧 제자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로가 묻고 공자가 답하고, 아내가 묻고 공자가 답하고, 자공이 물으니 공자가 답한다. 자아가 물으니 공자가 답하고, 염구가 묻고 공자가 대답한다. 즉, 논어는 질문에 관한 책이다. 서구로 넘어가 보자. 서구 철학의 원류로 불리는 소크라테스를 살펴보자. 제자의 질문에 답했던 공자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먼저 묻는다. 그리하여 질문을 받은 자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뇌하게 한다.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아니라 질문을 받은 당사자다. 그래서 삼파술이다. 스스로 진리 인양하지 않고 진리를 잉태하도록 돕는다는 말이다. 누가 먼저 질문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물음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학문이다. 학문이란 묻고 또 묻기를 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시민이란 무엇인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겠다. 시민이란 자유로운 사람이다.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자유인을 일컬어 시민이라 한다. 사회 구성원이 노예와 시민으로 나뉘었던 그리스에서 연언한다. 자율은 또 무슨 말인가? 자유란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란 자유인, 즉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성이다. 시민에겐 노예와 다른 품성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치로서의 푸블리카에 대한 이해가 곧 시민의 품성이다. 시민의 품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인문학이다. 자유의 기술, 즉 인문학은 생각하는 힘을 통해 세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생각의 힘과 비판의식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표현하지 못하면 이웃과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자유로운 시민이 되기 위해선 말과 글을 정확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수사학적 능력이다. 정리해보자. 인문학이란 질문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노와이의 학문이다.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 답을 통해 시민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구현된다. 다시 인문학은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한 학문이다. 시민의 삶이란 노예의 삶과 달리 자유로운 삶이다. 자유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다. 거기엔 기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기술, 곧 인문학이다. 수원의 작은 도서관 책꽂집에서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달에 걸쳐 인문강좌를 진행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이란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자유롭기 위한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자유의 기술은 공공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공공성의 자각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이웃과 세계의 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야 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비판적 생각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책고집 인문 강좌 시민이란 무엇인가는 인권과 생명, 언론, 노동 등의 주제를 다룬다. 온전한 시민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삶의 속박, 삶의 여유. 별과 별자리 이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해석까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 녀석의 말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녀석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 가짜 이름 대신 진짜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밤하늘의 초롱초롱한 별들에 한층 더 친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책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한 독일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소설 귀향에 나오는 문장이다. 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소설을 읽기 전에 소설가를 알아야 하고 주연 배우나 감독의 연보를 모르면 감동을 느낄 수 없다는 듯 영화의 주변 지식을 탐식한다. 삶에 대한 강박을 털어버리는 순간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조우하게 된다는 걸 모른다. 상상은 때로 온유가 되고 아름다운 수사가 된다. 젖은 발로 집에 들어온 날 아이는 아빠가 바다를 건너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아무런 대꾸 없이 꼭 끌어안았던 적이 있다. 글을 모르던 시절 4살 딸아이는 언니와 아빠를 따라 도서관에 와서는 책을 거꾸로 들고 척척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다. 아이의 이야기엔 언제나 할머니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엄마와 언니가 나오고 강아지까지 등장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어디에도 아빠가 나오지 않아 서운했다. 그래, 아이에게 물었다. 다음엔 아빠도 나오는 책을 읽어주렴. 돌아온 대답이 어찌나 솔직하던지. 아빠, 사실은 이 책에 아빠도 나오지만 거긴 읽지 않은 것뿐이야. 하염없이 웃었다. 책을 읽고 세상을 읽는 데는 글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아이만의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 교육의 우선순위는 잘 들어주는 것이다. 아이의 세계는 삶의 강박과 무관하며 꾸밈이 없다. 아이의 수사는 자체로 운유덩어리다. 빗자루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하늘을 날고 바나나를 들고 어두워졌는데도 집에 오지 않는 엄마와 통화를 한다. 앞서 소개한 슐링크 소설의 한 대목에서처럼 중요한 것은 별과 별자리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초롱초롱한 별들에 한층 더 친숙해지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삶의 속박을 벗을 때 삶은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된다. 그 말은 다시 소유의 욕망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무소유의 경이로움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 박안서 작가의 유작을 모은 수필집 세상의 예쁜 것에는 유작 중에서도 작가가 가장 마지막으로 썼다고 알려진 글이 나온다. 글의 제목은 다만 넉자다. 세상의 예쁜 것을 읽던 도중 그 중에서도 작가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라는 부제가 붙은 글을 만났다. 법정 스님의 입적을 기리며 쓴 글의 제목은 깊은 산속 옹달새입니다. 관도 없이 그분의 몸을 덮은 천 위에는 다만 비구법정 4글자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넉자, 비구법정은 우리의 관습화된 진부한 정신을 찌르고 전율케 한다. 평생을 두고
설한 무소유의 완성, 절정을 보는 느낌이다. 다만 넉자를 새겨넣고 그것마저 세상에 남는 걸 허락지 않으셨던 스님의 정신을 어찌 새 치여로 강하고 평할 수 있을까? 침묵으로 주워 삼킬 일이고 스님의 고결한 성품을 경외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 작가에겐 그 못지않게 절절하게 다가왔던 말이 따로 있었나 보다. 저서를 절판시키라는 스님의 유언이 그것이다. 이승에서 진 말의 빛을 털고 가겠노라는 스님의 곡진한 성품 앞에서 작가 자신도 스스로 질곡을 되새김했을 법하다. 나 또한 글을 많이 퍼뜨린 저자의 입장에서 시시로 엄습하는 행여 내 글에 사기성은 없었는지, 군더더기나 동어반복은 없었는지, 말이나 글로 표현될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읽히고 싶다는 욕망 안에 도살인 함정 등을 돌아보게 했다고 쓰고 있다. 자신의 문장을 갖는다는 것. 버펄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작가 빌 브라이스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검색대 직원의 말을 듣고는 오래전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다. 공항 직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그럼 비행기를 몰지 않도록 하죠. 나는 기지를 발휘했지만 직원은 요지부동이다. 빌은 마침 자신이 쓴 책을 꺼내 책의 표지 사진이 자신이라고 소개한다. 공항 직원이 다시 고개를 흔든다. 순간 빌은 직원에게 바싹 다가서서 속삭인다. 설마 내가 버팔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특별히 이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결국 직원의 상사와 다시 그 상사의 상사가 동원된 끝에 어렵사리 검색대를 통과한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와 함께 최고 책임자의 허락하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빌은 버팔로에 가기 위해 나만큼 진지하게 노력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게이트를 향해 걷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뒤돌아서서 나지막하고 비밀스러운 어조로 공항 직원에게 말한다. 치약 튜브에는 언제나 약간의 치약이 남아있답니다. 영미권 작가 중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로 알려진 빌 브라이슨의 빌 브라이슨 발칙한 미국학에 나오는 이야기다. 작가인 빌 브라이슨은 세상의 모든 작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의 문장을 갖고 싶어 했다. 그러나 기발한 문장을 만든 뒤 검색을 해보면 어김없이 오래전 혹은 한 발 앞서 그와 비슷한 문장을 지은 사람이 발견되곤 했다. 좌절에 좌절을 거듭한 끝에 빌은 마침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치약 튜브에는 언제나 약간의 치약이 남아있다였다. 쾌재를 부른 빌은 며칠 후 공항에서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한 뒤 기어코 그 문장을 써먹는데 성공한다. 다시 쾌재를 부르면서 예술은, 특히 문학은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런가? 아닐 것이다. 예술은 결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재능보다 중요한 건 욕망을 억제하는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의 일갈이 멋들어진다. 자신을 억제하고 고립시키는 일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예술이지. 예술을 하는 사람, 특히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말이다. 이런 문장은 또 어떤가? 노래를 배우려고 할 때도 자기 목청에 맞는 음이라면 간단히 낼 수 있지만
목청에 맞지 않는 음을 내기란 처음에는 무척 어렵지. 하지만 가수가 되려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네. 가수는 어떤 음이라도 능란하게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네. 시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네. 그저 허술한 주관적 감정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시인이라고 할 순 없겠지. 그러나 이 세계를 제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는 진정한 시인이 되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사상을 떠올리며 언제나 새로울 수 있지. 반면에 주관적인 성향의 사람은 근소한 내면 세계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네. 그리고 결국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파멸해 버리고 만다네. 유한 페터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에서 김탁관의 천년습작에서 재인용. 하마터면 봄의 유혹에 넘어가 갈팡질팡할 뻔했다. 그런 나를 단디 붙잡아준 고마운 문장들을 떠올려 본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특히 자신만의 문장을 갖는다는 건 과잉된 감정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다. 작가 빌 브라이슨의 취향론은 기절초풍할 만큼 웃긴 문장이지만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보면 각고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 데모노 괴테의 조언은 밋밋한 느낌이지만 가만히 새겨보면 묵직한 울림을 준다. 자신만의 문장을 갖고 싶은가? 그럼 서둘러 펜을 잡는 대신 책을 펼쳐라. 파노라마처럼 끝없이 물결치는 문장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오래도록 유영하라. 그럼 서서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문장을 갖는 일은 우선 누군가의 문장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왔는가 싶은 봄이 어느새 달아나려 한다. 꽃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그새 더운 바람이 목덜미를 훑는다. 아픈 4월을 지나 더 아픈 5월을 맞기 위해 우리는 다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그러한 삶의 질곡 속에서 슬픔을 견디고 이겨낼 때 비로소 자신의 계절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 불 꺼진 생각의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문장을 끌어안아라. 지금까지 결핍의 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